도시는 언제나 냉정했다. 화려한 고층 빌딩이 밤하늘을 수놓는 도심의 불빛은 그 아래의 어두운 골목을 더욱 깊은 그림자로 만들 뿐이었다. 강세준. 그는 이 도시의 그림자였다. 낡고 더러운 옷을 입고 며칠 동안 씻지 않아 엉겨붙은 머리카락을 한 채 그는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하루하루를 연명했다. 그의 삶은 오직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고 그 싸움은 종종 길거리에 떠돌이 개들과 벌이는 먹이 다툼으로 이어지곤 했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다. 세준은 한 식당의 뒤편에서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다.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먹이를 찾는 본능적인 갈망으로 번들거렸다. 그때 컹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런 털의 유기견 한 마리가 나타났다. 개는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뼈다귀를 물고 있었고 세준은 그 뼈다귀를 향해 손을 뻗었다. 개는 으르렁거리며 세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세준은 이미 수없이 겪었던 이 싸움에 익숙한 듯 개를 제압하고 뼈다귀를 차지했다. 그는 뼈에 붙은 얼마 안 되는 살점을 뜯어 먹으며 그 흔한 일상에 만족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때 세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쓰레기통 옆에서 끙끙거리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였다. 다리가 부러진 듯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어린 강아지는 온몸을 떨며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세준의 마음 한구석을 찌르는 듯했다. 그는 방금 차지한 뼈다귀를 내려놓고 그가 뜯어 먹으려던 얼마 남지 않은 살점을 조심스럽게 떼어 강아지에게 내밀었다. 강아지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낑낑거리며 그 살점을 받아먹었다. 세준은 강아지가 먹는 모습을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비록 그는 개와 싸워 이겼지만 그가 나눈 것은 뼈다귀가 아닌 그가 가진 유일한 희망이었다. 이 작은 행동은 그의 내면에 아직 인간성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작고 소중한 순간이었다. 그가 강아지에게 마지막 살점을 건네주려 몸을 굽혔을 때 그의 주머니에서 낡은 은색 반지가 떨어져 바닥의 진흙탕 속으로 굴러들어갔다. 반지를 본 세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변했다. 그는 주저없이 더러운 바닥에 엎드려 반지를 찾아냈다. 반지에 묻은 진흙을 거친 손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내는 그의 모습은 마치 그 반지가 그의 생명줄이라도 되는 듯 애틋했다. 그의 손목에는 낡은 옷소매 아래로 용 롱 문신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그 문신은 그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암시하는 유일한 단서였지만 아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저 그에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잔재일 뿐이었다. 같은 시각,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고급 펜트하우스에서는 또 다른 외로운 영혼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윤지혜, 요은지희의 젊은 나이에 대기업 YJ그룹을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 CEO였다. 그녀의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차가운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넓은 다이닝룸에서 혼자 덩그러니 앉아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값비싼 은식기가 부딪히는 소리, 샹들리에의 희미한 불빛만이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녀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 음식을 기계적으로 입에 넣으며 건너편 벽에 걸려있는 결혼 사진을 쳐다보았다. 사진 속에 그녀와 남편, 이민혁 리 민휴크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이제 그녀에게 쓰디쓴 독약과도 같았다. 민혁은 결혼 후 본색을 드러냈다.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온갖 비리에 연루되었으며
그녀의 친구와 공공연하게 바람을 피웠다. 지혜는 자신의 삶이 민혁에게 짓밟힌 것을 보며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웃음 대신 깊은 슬픔과 분노만을 담고 있었다. 그녀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사장님, 저녁 식사는 괜찮으십니까? 나가봐, 혼자 있고 싶어. 지혜는 차갑게 대답했다.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방을 나갔다. 지혜는 와인잔을 들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그녀에게 아무런 위안도 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다음 날, 지혜는 우울한 마음을 달래려 작은 포장마차로 향했다. 그곳은 화려한 레스토랑과는 거리가 먼 소박하고 정겨운 분위기의 곳이었다. 그녀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민혁과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때 그녀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왔다. 어제 뉴스에서 보았던 그녀의 전 남편. 민혁이었다. 민혁은 한 여자를 팔짱을 낀 채 포장마차로 들어왔다. 그 여자는 바로 민혁의 내연녀. 김서연이었다. 오빠, 여기서 밥 먹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옛날 생각난다. 서연은 민혁에게 애교를 부렸다. 민혁은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뻔뻔하게 웃었다. 이제 윤지혜, 그 차가운 년이랑은 끝이야.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우리 둘이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그들의 대화는 지혜의 귀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녀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가려 했다. 바로 그때 민혁의 시선이 지혜에게로 향했다. 여의, 윤지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거지 같은 데서 혼자 소주나 마시고. 꼴 좋다. 민혁은 비웃으며 지혜에게 다가왔다. 아, 배열서부터 돈 떨어졌나 걱정 마. 내가 이제 네 회사를 접수할 거니까 넌 곧 길바닥에 나앉게 될 거야. 그때도 이런 거지 같은 곳에서 밥이나 먹겠지. 그의 조롱에 지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삶과 자존심은 민혁에게 무참히 짓밟혔다. 바로 그때 그녀의 시야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어제 그 길거리의 남자, 강세준이었다. 세준은 포장마차 옆에서 버려진 음식을 뒤적이고 있었다. 그는 더럽고 초라했지만 그의 눈빛은 굴욕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보였다. 그 순간 지혜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굴욕을 당할 수 없었다. 그녀는 복수해야만 했다. 그녀의 눈은 마치 미친 사람처럼 이글거렸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앞에 있는 것은 민혁도 그 누구도 아닌 강세준이었다. 세준은 갑작스러운 그녀의 행동에 놀라 굳어버렸다. 주변 사람들도 경악하며 웅성거렸다. 지혜는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듯 절박한 눈빛으로 세준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존심을 버리고 그를 향해 손을 뻗었다. 나와 결혼해줘요. 당신의 삶을 바꿔줄게요. 제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을 원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절박함은 분명했다. 이민혁과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었다. 지혜의 이 행동은 단순한 결혼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혁에게 보내는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인 복수의 선언이었다. 세준은 지혜의 눈빛에서 광기와 절망, 그리고 복수심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윤지혜의 무모한 행동은 이민혁의 오만함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다. 이민혁은 그녀의 굴욕적인 모습을 보며 조롱하려 했지만 그녀가 무릎을 꿇고 구걸하듯 청혼하는 상상치도 못한 상황에 굳어버렸다. 그의 내연녀 김서연은 입을 가리고 충격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포장마차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길거리의 남자와 여왕 같은 여자의 기이한 만남을 지켜보았다. 강세준은 지혜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거칠고 더러웠지만 그의 눈은 깊고 강렬했다. 그는 그 눈빛에서 광기 어린 절망과 함께 이민혁을 향한 불타는 증오를 일궈냈다. 세준은 그녀의 손에 이끌려 포장마차를 벗어났다. 그들의 뒤에는 온갖 소문과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지혜는 세준을 자신의 최고급 리무진에 태웠다. 세준의 더러운 몸에서 나는 냄새는 고급스러운 차의 공기를 순식간에 오염시켰다. 지혜의 운전기사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지혜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응시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복수라는 단어만이 가득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지혜의 별장이었다. 그곳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외부와 단절된 고요한 공간이었다. 지혜는 세준에게 낡은 옷을 벗고 깨끗이 씻으라고 지시했다. 세준은 순순히 그녀의 말에 따랐다. 뜨거운 물이 그의 몸을 씻어내고 새 옷을 입자 그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여전히 마르고 창백했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지성과 냉철함이 드러났다. 세준이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자 지혜는 그를 서재로 안내했다. 서재에는 이미 그녀의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변호사는 세준을 보고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지혜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분은 앞으로 내 남편이 될 뿐이야. 그리고 이건 그를 위한 계약서. 변호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지혜는 아무렇지 않게 서류를 건넸다. 이 계약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야. 이 기간 동안 당신은 내 남편 역할을 충실히 해줘야 해. 대외적으로는 행복한 부부처럼 행동해야 하고 나의 모든 요청에 따라야 해. 그 대가로 나는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을 줄 거야. 그녀는 서류를 건넸다. 서류에는 막대한 재산과 최고급 주택, 그리고 끝없는 지원이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세준은 돈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 계약서를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요청이라는 단어에 멈췄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했지. 세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는 더 이상 길거리에서 음식을 구걸하던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그래,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지혜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은 내 과거를 찾는 거야. 지혜는 순간 멈칫했다. 그녀는 그가 돈이나 명예를 원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잃어버린 기억을 원했다. 지혜는 잠시 망설였다.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그를 믿어야 하는 상황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민혁을 향한 복수심이 그녀의 불안을 압도했다. 좋아, 계약서에 추가하도록 하지. 계약이 성사되면 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신의 과거를 찾아줄게. 어때? 세준은 아무 말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의 손은 비록 거칠었지만 글씨체는 마치 예술가의 그것처럼 유려하고 힘이 있었다. 서명이 끝나자 지혜는 변호사를 내보내고 세준과 단둘이 남았다. 당신 대체 누구죠? 지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다. 세준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당신의 복수를 위한 도구이자 당신이 필요로 하는 남편이 될 거야.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깊었다. 지혜는 그가 단순히 길거리의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의 결혼 소식은 이튿날 아침 모든 언론을 뒤흔들었다. 윤지혜 회장이 길거리의 불황자와 결혼했다는 뉴스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민혁은 이 소식의 분노를 금치 못했다. 윤지혜, 그 미친 여자가 드디어 미쳤군. 감히 거지랑 결혼을 해.
내 명예를 더럽히다니. 이민혁은 서연에게 분노를 표출했다. 오빠, 저런 거지랑 결혼한 언니가 불쌍하지도 않아. 우리가 가서 오빠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보여주자. 서연은 은밀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이용하여 지혜를 더욱 철저히 짓밟을 계획을 세웠다. 며칠 후 이민혁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혜와 세준을 한 자선 행사에 초대했다. 그곳은 이민혁이 지혜를 배신하고 서연과 공개적으로 관계를 시작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이민혁은 모두 앞에서 지혜와 세준을 망신 줄 계획이었다. 윤지혜 회장님, 그리고 회장님의 남편분, 이런 귀한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민혁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지혜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의 시선은 세준에게 머물렀다. 남편분께서는 혹시 전생에 왕자님이셨나요? 거지에서 하루아침에 재벌이 되셨으니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이 바로 이분에게 어울리는군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지혜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세준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이민혁을 바라보았다. 용롱은 개천에서 시작하지만 그 끝은 창공에 있지. 하지만 진흙탕 속의 지렁이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흙탕을 벗어나지 못하지. 세준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그의 눈빛은 이민혁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이민혁은 그의 말의 순간 당황했다. 이 자식이 감히. 이민혁은 세준을 향해 주먹을 날리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세준이 마치 무술가처럼 이민혁의 주먹을 손쉽게 막아냈다. 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빨랐으며 이민혁의 모든 힘을 무력화시켰다. 이민혁은 자신의 주먹이 허공에서 멈춰버린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지혜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녀는 세준이 단순한 길거리의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몸에 깊숙이 잠들어 있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세준은 이민혁의 팔을 꺾으며 그에게 말했다. 한 번만 더 나에게 손을 댄다면 그때는 이 팔이 아니라 내 놈의 목을 부러뜨릴 거야. 세준의 목소리는 마치 죽음의 사신처럼 차갑고 섬뜩했다. 이민혁은 땀을 흘리며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그는 세준이 단순한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무언가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그날 밤 이민혁은 자신의 경호원들을 시켜 세준을 처리하려 했다. 그는 세준이 단순히 힘이 센 것이라 생각했다. 늦은 밤, 세준이 홀로 길을 걷고 있을 때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그에게 다가왔다. 저기, 당신, 이민혁 회장님이 보낸 사람이야. 순순히 가자고. 그들의 위협적인 말에 세준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이민혁, 그 남자는 나를 너무 얕보는군. 그 순간 세준은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때 그들의 등 뒤에서 세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세준은 경호원들을 단숨에 제압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훈련된 특수 요원처럼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다. 그는 단순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가지고 노는 듯했다. 그의 발차기 한 번에 경호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그의 손날은 그들의 급소를 정확히 노렸다. 이 모든 상황을 지혜의 비서가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지혜의 지시를 받고 세준을 미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는 급히 지혜에게 연락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강세준 씨가,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이민혁 회장님이 보낸 경호원들을 단숨에 모두 해치웠습니다. 지혜는 전화를 끊고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미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위한 완벽한 도구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윤지혜는 강세준의 예상치 못한 능력에 놀랐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꽃이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그녀는 세준이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자 그를 자신의 목적을 위한 완벽한 도구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서재로 불러들였다. 당신, 누구였죠? 그리고 당신의 과거를 찾고 싶다고 한 이유가 뭐죠? 지혜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세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지혜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 이름은 강세준.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나는 과거의 기억을 잃었어. 내게 남은 것은 오직 이 더러운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한 본능뿐이었지. 하지만 당신이 내게 청혼한 그 순간, 나는 어쩌면 내 과거를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보았어. 세준의 말에 지혜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세준의 눈에서 거짓을 읽을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공허함과 함께 그것을 되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내가 이민혁을 무너뜨리는데 성공하면 당신은 내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당신의 과거를 찾아줄 거야. 당신에게는 나를 도와야 할 이유가 생겼어. 그리고 내게는 당신을 이용할 이유가 있어. 지혜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말은 이들의 관계가 단순한 계약 관계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듯했다. 세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나는 이 계약에 동의했어. 이제 당신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말해. 지혜는 노트북을 켜고 이민혁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었다. 이민혁은 내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비리, 횡령, 탈세 등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어. 그리고 그의 뒤에는 정재계의 거물들이 숨어 있지. 우리는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서 한꺼번에 무너뜨려야 해. 세준은 지혜가 보여주는 정보들을 꼼꼼히 살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번득였다. 지혜는 그의 모습에서 평범한 노숙자에게서는 볼 수 없는 치밀함과 지능을 발견했다. 정보가 부족해. 그들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는 그들의 시스템에 침투해야 해. 세준이 말했다. 지혜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시스템, 그게 무슨 말이죠? 세준은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가져갔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그의 눈동자는 스크린에 나타나는 복잡한 코드들을 훑어보았다. 지혜는 그의 속도에 놀랐다. 그는 마치 수십 년 동안 컴퓨터와 함께 살아온 사람 같았다. 그의 손목에 있는 용 문신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10분 후, 세준은 노트북을 닫고 지혜에게 건넸다. 이민혁의 모든 금융 거래와 비자금 내역을 파악했어. 그의 숨겨진 비밀 계좌 정보도, 그리고 그의 뒤에 있는 사람들의 신상과 약점도.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세준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걸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세준은 담담하게 말했다. 모르겠어. 그냥 내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아. 컴퓨터를 다루는 감각, 그리고 사람을 다루는 감각까지. 지혜는 세준이 단순한 싸움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천재였다. 그녀는 그의 능력을 이용하기 위해 그가 요구한 대로 그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했다. 한편 이민혁은 세준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세준의 과거를 낱낱이 파헤치려 했다.
하지만 탐정이 돌아와 건넨 보고서는 이민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회장님, 그 남자는 신원 조회에 잡히지 않습니다. 모든 기록이 지워진 것 같습니다. 이민혁은 분노했다. 말도 안 돼. 대한민국에 신원 조회에 잡히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 탐정은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예전에 한 조직의 두목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용롱이라고 불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직은 몇 년 전에 와해되었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흔적도 사라졌습니다. 이민혁은 탐정의 말에 등골이 오싹했다. 그는 세준의 손목에 있는 용 문신을 떠올렸다. 그 남자는 그저 노숙자가 아니었다. 그는 무언가 끔찍한 과거를 숨기고 있는 위험한 남자였다. 이민혁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같은 시각, 지혜는 세준이 건넨 정보를 바탕으로 이민혁의 비리 내역을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당했던 모든 굴욕을 갚아주기 위해 이민혁을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세준은 조용히 지혜의 옆을 지켰다. 그는 그녀가 이민혁에게 복수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이 잃어버린 감정들을 조금씩 되찾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기계가 아니었다. 그는 지혜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녀의 분노를 함께 느꼈다. 어느 날 밤, 지혜는 술에 취해 세준의 어깨에 기댔다. 세준 씨,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민혁에게 모든 것을 잃고 정말 길바닥으로 나앉았을지도 모르죠. 내 삶은 당신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는 것 같아요. 세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그녀의 따뜻한 온기 속에서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을 조금씩 맞춰 나가는 듯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계약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의지하는 복잡하고도 미묘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들의 복수는 단순히 이민혁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서로를 치유하는 과정이 되고 있었다. 이민혁은 강세준의 존재에 극심한 불안을 느꼈다. 그가 보낸 경호원들이 한순간에 제압당했다는 보고는 민혁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세준이 단순한 노숙자나 싸움꾼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괴물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지혜와 세준을 무너뜨릴 거대한 함정을 파기로 결심했다. 민혁은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는 자신의 측근들을 동원하여 윤지혜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했다. 여러분, 윤지혜 회장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적인 복수를 위해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길거리의 불황자와 결혼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회사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사회에서 불신임안을 통과시켜 그녀를 회장직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민혁의 주장에 일부 이사들은 동요했다. 그들은 지혜가 이끄는 회사의 성공을 원했지만 그녀의 기행으로 인해 회사의 주가가 흔들리는 것을 불안해했다. 이민혁은 그들의 불안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게다가 그녀의 남편이라는 남자는 과거가 불분명한 인물입니다. 그가 우리 회사의 기밀을 빼돌릴지, 우리의 사업을 방해할지 그 누가 압니까? 민혁의 말은 모든 이사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그들은 세준이 이민혁의 경호원들을 단숨에 제압했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그의 정체에 대해 더욱 불안해했다. 이 소식을 들은 지혜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민혁은 그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공격하고 있었다. 바로 그녀의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회사였다. 지혜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세준 씨, 이민혁이 회사를 노리고 있어요.
그가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하지만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는 않아요. 지혜는 세준을 걱정했다. 이사회는 그녀의 전쟁터였지만 세준에게는 생소한 곳이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 옆에 있을 테니까. 그리고 당신의 전쟁은 이제 나의 전쟁이기도 하니까. 세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지혜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이사회 회의 당일.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민혁은 이미 자신의 사람들을 미리 심어두었고 언론까지 동원하여 지혜를 공개적으로 망신줄 계획을 세웠다. 지혜와 세준은 나란히 회의실로 들어섰다. 지혜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세준은 여전히 소박한 옷차림이었다. 민혁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비웃었다. 윤지혜 회장님, 회사의 명예가 걸린 중요한 자리에 남편분께서는 옷이라도 제대로 갖춰 입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역시 거지 근성은 어쩔 수 없나 보군요. 민혁은 공개적으로 세준을 모욕했다. 이사들은 웅성거렸다. 지혜는 분노를 참으며 말했다. 이민혁 이사님, 지금 이 자리는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회사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욱 이 자리는 회장님이 아닌 저와 같은 전문가가 앉아야 하는 자리죠. 민혁은 조롱 섞인 미소를 지으며 불신님 투표를 강행했다. 이사님들, 이 불신님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절반 이상의 이사들이 손을 들었다. 지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때 민혁은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한 가지 더 밝히겠습니다. 윤지혜 회장의 남편 강세준은 과거가 불분명한 남자입니다. 그는 한때 이 도시의 암흑가를 주름잡았던 조직 용군 롱준의 두목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잔인하고 무자비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민혁의 폭로는 회의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사들은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세준을 바라보았다. 세준은 아무 말 없이 민혁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이민혁의 폭로에도 흔들림이 없었다. 민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제 알겠습니까? 윤지혜 회장은 이런 위험한 남자와 손을 잡고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우리 회사를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세준은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단단함을 보였다. 내 과거 당신이 어떻게 알았지? 세준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민혁은 순간적으로 겁을 먹었지만 이내 오만하게 웃었다. 어떻게 알았든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당신이 괴물이라는 사실이지. 세준은 민혁의 말을 무시하고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나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해. 하지만 내 몸이 기억하고 내 본능이 기억한다. 이민혁, 당신이 말하는 그 괴물을 만든 것은 바로 당신이 아니었나. 모두가 세준의 말에 의아해했다. 세준은 천천히 자신의 낡은 옷을 벗었다. 그의 몸에는 수많은 흉터들이 있었지만 그의 등에는 용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나는 용군의 두목이었다. 그리고 이민혁은 나의 오른팔이었지. 세준의 폭로는 회의실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민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예상치 못한 세준의 방역에 말문이 막혔다. 이민혁은 나를 배신하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 그는 나의 조직을 파멸로 몰고 갔고 나의 가장 아끼는 동료들을 죽였지. 그리고 그는 나의 모든 기억을 지웠어. 세준은 담담하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이사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그들이 믿고 따랐던 이민혁이 사실은 배신자였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바로 그때 지혜는 세준이 건네준 USB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민혁의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가 들어있었다. 이민혁 이사, 당신이 지난 몇 년간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탈세한 증거, 그리고 당신이 나와 결혼한 이유가 나의 회사를 빼앗기 위한 것이었다는 음성 파일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혁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혜를 노려보았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그 USB를 내놔. 민혁은 지혜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세준이 민혁의 앞을 막아섰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이 두렵지 않아. 세준은 민혁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오직 정의와 결연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이사들은 이민혁에게 등을 돌렸다. 그들은 더 이상 배신자의 편에 서지 않았다. 그들은 분노에 찬 얼굴로 민혁을 향해 소리쳤다. 이민혁, 당신이 우리를 속였어.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이민혁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이민혁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지혜와 세준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세준은 지혜의 손을 잡고 이사회 회의실을 걸어 나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들의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이민혁은 이사회에서 쫓겨난 후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찼다. 그의 화려했던 삶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진 이유가 윤지혜와 강세준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다. 민혁은 이사회에서 폭로되었던 세준의 과거, 즉 그가 용군이라는 암흑 조직의 두목이었다는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 언론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다. YGA 그룹 윤지혜 회장, 조직폭력배 두목과 비밀 결혼, 길거리 거지에서 재벌 남편으로 수상한 과거의 남자. 이 뉴스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YJ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기업 이미지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민혁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윤지혜 회장이 이런 위험한 남자에게 조종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회사와 우리 사회에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서 회사를 지키고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폭로했습니다. 민혁은 자신을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포장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동조했다. 그들은 세준이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무시무시한 범죄 조직의 수장이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다. 지혜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회장님, 정말 조직폭력배와 결혼하신 겁니까? 그 남자가 당신을 협박하고 있는 건가요? 질문들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지혜는 당황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세준이 그녀의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예상한 듯했다. 나는 과거에 조직폭력배의 두목이었던 강세준이다. 세준의 담담한 고백에 기자들은 웅성거렸다. 민혁은 이 광경을 TV로 지켜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세준의 표정이 달라졌다. 그의 눈은 마치 매의 눈처럼 날카롭게 변했다. 그는 기자들을 향해 말했다. 나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해. 하지만 내 몸이 기억하는 한 가지가 있다. 나는 절대 약한 자들을 짓밟지 않았고 권력을 위해 동료를 배신하지 않았다. 나는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지켰다. 세준은 말을 멈추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잃어버린 과거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과거의 흔적들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그의 손은 이미 잊어버린 해킹 기술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민혁, 네가 내 모든 것을 앗아간 그날. 너는 내가 가장 아끼던 동료들을 잔인하게 죽였다. 하지만 너는 한 가지 실수를 했지. 너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잊었고 나의 과거를 완전히 지울 수 있다고 생각했지. 세준은 이민혁이 과거에 용군의 동료들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영상과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 이민혁은 웃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잔인함에 충격을 받았다. 이 영상은 네가 나를 배신하고 나의 동료들을 죽이던 그날 밤의 기록이다. 그리고 네가 날 바보로 만들어 길거리에 버린 것도 다 이 영상 때문이었지. 세준의 폭로는 기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세준을 범죄자 취급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가 복수를 위해 돌아온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었던 피해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민혁은 TV로 그 광경을 보며 소리쳤다. 말도 안 돼. 그 영상은 조작된 거야. 믿지 마. 저놈은 미친놈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때 민혁의 뒤에서 경찰이 나타났다. 이민혁 씨, 당신은 살인, 횡령, 탈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민혁은 절규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명예, 권력, 재산, 그리고 자유까지. 그는 한때 자신이 차지하려 했던 YJ그룹의 건물을 올려다보며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음을 실감했다. 한편 기자회견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기자들은 이제 세준과 지혜에게 존경을 표했다. 강세준 씨, 과거의 기억을 되찾으셨습니까? 윤지혜 회장님, 당신의 남편을 믿으셨습니까? 지혜는 세준의 손을 잡고 밝게 웃으며 말했다.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는 외롭고 힘든 길거리에서도 잃어버린 기억 속에서도 한 번도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제가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준은 지혜를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 대신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다. 그의 복수는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다. 바로 지혜의 믿음과 사랑이었다. 그들은 기자회견장을 떠나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다. 그들의 앞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없었다. 오직 빛과 희망만이 가득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계약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시작되었다. 이민혁이 모든 것을 잃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동안 윤지혜와 강세준의 삶에는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다. 그들의 결혼은 더 이상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언론은 그들의 러브스토리를 고난 속에서 피어난 진정한 사랑이라 칭송했다. YJ그룹의 주가는 다시 상승했고 지혜의 명예는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복수의 승리에 취하기보다 그들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집중했다. 지혜는 세준의 손을 잡고 그의 과거를 함께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최고의 심리학자와 기억복원 전문가들을 고용했다. 그들은 세준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세준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혜 씨, 나는 당신과의 삶에서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았어.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저 당신의 남편으로 살고 싶어. 지혜는 세준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진정으로 그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계약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 되었다. 며칠 후 세준과 지혜는 그들의 관계를 기념하기 위해
작은 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화려한 호텔 대신 조용한 시골 마을의 작은 오두막을 선택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함께 요리를 하고 산책을 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혜는 세준에게 자신의 힘들었던 결혼 생활에 대해 털어놓았고, 세준은 그녀의 아픔을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는 더 이상 잃어버린 과거의 괴물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위로와 안정감을 주는 든든한 존재가 되었다. 세준 씨,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그저 나를 위한 복수의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을 이용하려 했죠. 정말 미안해요. 지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세준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나도 당신을 이용했어. 당신의 힘을 빌려 나의 과거를 찾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하는 지금과 앞으로의 시간이야. 그들의 대화는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세준은 더 이상 YJ 그룹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더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고 싶었다. 지혜 씨, 나는 당신의 회사를 계속 지킬 거야. 하지만 나는 나의 힘으로 이룩한 것을 가지고 싶어. 지혜는 그의 뜻을 존중했다. 세준은 자신의 해킹 능력을 이용해 이민혁이 빼돌린 비자금의 일부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두 번째 삶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노숙자들과 지혜처럼 결혼 생활의 상처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 지혜는 세준의 결정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의 뜻을 존중하고 재단 설립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동반자로 발전했다. 이민혁은 감옥에 갇혔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망친 것이 윤지혜와 강세준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를 망친 것은 그의 탐욕과 배신이었다. 그날 밤 세준은 지혜의 손을 잡고 그들의 첫 만남 장소였던 포장마차를 다시 찾았다. 그곳은 여전히 시끄러웠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그들은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며 과거를 회상했다. 그때 내가 당신에게 청혼했던 걸 후회하지 않아요. 지혜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세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나도 그때 당신이 내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그곳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야. 그들의 눈빛은 서로에게 향했고 그 속에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다. 그들은 복수를 통해 서로를 만났지만 그 복수의 끝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았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로운 두 영혼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강세준과 윤지혜의 삶은 완벽하게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힌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사랑은 견고했고 그 사랑은 세상을 향한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세준은 두 번째 삶재단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는 거리의 노숙자들에게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교육과 직업 훈련을 지원했다. 지혜는 세준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YJ 그룹을 더욱 성장시켰다. 그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고 재단의 가장 큰 후원자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차가운 카리스마 뒤에 숨은 외로운 여왕이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늘 번져 있었고 직원들은 그런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했다. 그들의 결혼은 축복받았고
1년 후 그들에게는 예쁜 딸이 태어났다. 딸의 이름은 강혜온, 캉혜온. 바다와 같이 넓고 따뜻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혜온은 부모의 모든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랐다. 세주는 한때 자신이 길거리에서 밥을 얻어먹고 살던 바보였다는 사실을 딸에게 숨기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딸에게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가르쳤다. 어느 날, 세주는 혜원의 손을 잡고 그들의 첫 만남 장소였던 쓰레기 더미가 있던 곳을 찾아갔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더러운 쓰레기장이 아니었다. 세준과 지혜의 지원으로 해온 도서관이라는 이름의 작은 도서관이 세워졌다. 도서관의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밝고 희망찬 그림들이 가득했다. 세준은 혜원에게 그곳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빠는 한때 이곳에서 밥을 얻어먹었어. 하지만 그 굴욕의 순간이 없었다면 아빠는 엄마를 만나지 못했을 거고 너를 만나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어떤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그 순간이 너를 더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거라는 걸 잊지 마. 혜원은 아빠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빠의 눈빛에서 깊은 사랑과 진심을 느꼈다. 이민혁은 감옥에서 모범수로 복역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간 세준과 지혜에게 복수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다.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그는 아직도 탐욕과 오만에 찌들어 살았을 것이고 결국 파멸의 길을 걸었을 것이다. 그는 출소 후 작은 식당을 차리고 자신의 힘으로 정직하게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어느 날 한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다. 그 기사는 두 번째 삶 재단의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기사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세준과 지혜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민혁은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을 질투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자신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다음과 같았다. 화창한 봄날, 두 번째 삶 재단의 새로운 보금자리인 대규모 자활센터가 완공되었다. 그곳은 한때 이민혁의 화려한 별장이 있던 곳이었다. 세준과 지혜는 혜원의 손을 잡고 개소식 테이프를 잘랐다. 그들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들을 축복했다. 그때 저 멀리서 한때 세준이 밥을 나누어 주었던 그 유기견이 나타났다. 그 개는 이제 더 이상 외롭고 상처 입은 모습이 아니었다. 그 개는 건강하고 윤기가 흐르는 모습으로 세준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발에 머리를 비볐다. 세준은 개를 쓰다듬었고 개는 꼬리를 흔들며 기쁨을 표현했다. 지혜는 그 모습을 보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남편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있었다. 세준은 그제야 자신의 삶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웠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그가 더 큰 사랑을 나누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다. 지혜는 세준에게 몸을 기댔고 세준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들의 앞에는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기대어 끝없는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결말 유튜브 스타일 엔딩.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강세준과 윤지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의 힘을 보여줍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어둡고 힘들다고 느껴지시나요? 어쩌면 그 어둠 속에서 당신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빛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두 번째 봄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희망이라도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사랑합니다.